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참가번호 1번 김서현, 제목은 행복을 찾아. 안녕하세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김서연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아마 모두의 생각이 같진 않을 것입니다. 저는 행복하면 가족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생각나지만 누군가에겐 밥 한 끼가, 누군가에겐 돈이, 누군가에겐 평범한 일상이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에 누군가에겐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누군가에겐 큰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몬드의 주인공 윤재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살인자에 의해서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 후 고등학교에 들어가 고니와 도라랑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그들과 서로 친해지면서 윤재는 서서히 감정이 생기고 식물인간이었던 엄마가 돌아오며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걸까요? 누군가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행복을 느낍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만으로 행복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들만 쫓다가 자신의 진정한 행복은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몬드의 윤재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감정이 없는 윤재를 감정 표현이 자유로운 정상적인 사람들의 기준에 끼워 맞추려고 애를 썼습니다. 윤재는 남들이 웃을 땐 따라 웃고 새로 산 옷을 이야기할 땐 부럽다 라고 이야기하라며 교육받았습니다. 그래서 윤재는 평범한 척 살 수 있었지만 엄마가 식물인간이 된 후에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재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다 다른데 대체 평범한 것이란 뭘까? 고민하는 윤재를 보며 저도 평범함의 기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블랙핑크를 좋아하고 필라라는 브랜드를 즐겨 입으며 마라탕을 먹는 걸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다른 사람들이 정한 평범함의 기준은 아니었나 되돌아봅니다. 현대사회에 사는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이 정한 좋은 고등학교, 대학교 진학, 좋은 직장 취업이라는 기준에 만족하기 위해 중고등학생 시절에 쉼없이 공부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공부가 재미있을까요? 그렇게 공부하여 목표에 도달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정한 기준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나만의 행복의 기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다른 사람들, 친구, 가족들과 소통하세요.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을 전하다 보면 행복을 느끼고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경험을 하며 행복했던 시간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런 기억들이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윤재와 고니는 평범한 아이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겉은 거칠지만 속은 부드럽고 뾰족한 면도 있지만 매끈한 면도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평범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은 평범의 기준은 없기에 누구나 평범해질 수 있고 누구나 특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고
행복해집니다. 제가 읽은 아몬드는 평범해지고 싶은 특별한 두 소년이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행복을 기준을 남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 안에서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복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나만의 것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2번 김민성, 생각의 블록놀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생각의 블록놀이에 대해 발표해볼 김민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 이 레고 블럭을 무척 좋아했는데요. 블럭으로 자동차도, 집도, 언덕도 만들며 놀았습니다. 같은 재료일지라도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라는 책에서는 생각의 해체와 조립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진 생각을 분석하고 어떻게 조립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조건을 보고 누구는 행복이라고 하고 누구는 절망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는 행복을 조립해내는 사고의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어릴 적부터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학교 수업 시간은 저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업 시간 내내 다른 짓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잤습니다. 결국 수행평가는 최하점, 시험을 보면 늘 최하위권이었죠. 저를 지켜보시던 부모님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고 저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알약을 복용해야 했는데 그것은 저를 차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참을 수 없이 졸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루하루를 흐리멍텅하게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무기력해진 저를 안타까워하시며 더 나은 환경인 기숙사형 대안학교에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제 행동은 그대로였고 매번 수업 시간에 잔다는 이유로 선생님들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는 이런 제 병을 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약은 사물함에 숨겨두고 아무도 안 볼 때 몰래 꺼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선배가 제가 약 먹는 모습을 보고 너 ADHD 약 먹네? 나도 ADHD인데 너도 호기심이 많아? 라고 물었습니다. 너무 뜻밖이었습니다. 선배가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듯 저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선배는 저와 같은 병이 있는데도 저와는 달리 낙관적이고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저는 선배님이 무척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선배는 종종 저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해주곤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ADHD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한 곳에 집중을 못한다를 행복으로 조립하면 나는 여러 곳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다가 되고 쉽게 지루해한다를 행복으로 조립하면 새로운 것에 민감하다라는 의미로 바뀝니다. 생각의 블록놀이를 통해 저는 ADHD를 더 이상 질병이 아닌 저만의 특징이자 개성으로 만들었고 정신병이 아니라 특별함으로 만들었습니다. ADHD가 제 속에 새로운 의미로 탄생하는 순간 저는 이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으로 흘러갔던 제 삶이 관점의 변화와 함께 모두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 자신이 싫었지만 이제는 있는 그대로인 제가 너무 좋습니다. 예전에는 ADHD가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드러내놓고 자랑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 제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저는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습니다. 둘째,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성적이 많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론 제가 항상 웃으면서 다닌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에겐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랬듯 레고 블럭처럼 그 절망스러운 것을 해체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다시 조립해 보세요. 요리조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 절망이 행복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3번 윤건열. 내 안에 있던 행복의 이정표. 안녕하세요. 중등부 윤건열입니다. 내 안에 있던 행복의 이정표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은 늘 우리 가까이에 있다고들 하지만 행복을 맛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편해지고 부유해지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말들 하지만 분명 우리는 부모님들 세대보다 더 편해지고 더 부유해졌습니다. 손 닿는 곳에 우리가 원하는 정보가 있고 화려한 기술들의 발전으로 저희의 눈은 즐겁다 못해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이란 단어를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정말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질문은 저에게 던져도 쉽게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함께 등교하는 친구를 기다리며 미리 충전해 놓지 않아 꺼진 핸드폰을 보고 자책하며 서성거리다 문득 봄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지만 흰 쌀알 만한 이름 모를 불꽃이 저에게 온풍기처럼 따뜻한 온풍을 아주 열심히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게임에서 승리했을 때의 쾌감은 강렬했지만 휘발성이 강했습니다. 아침에 만난 불꽃은 은은하지만 저의 마음을 꽉 채워주는 그런 기분 좋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팎을 채우고 있는 세상에 대해, 꿈에 대해 행복을 찾아가는 이정표를 좀 더 고민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노랑나비와 호랑애벌레의 이야기는 이 이정표를 더욱 선명하게 해주었습니다.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어느새 이 책에 푹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내용의 책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던져주는 듯합니다. 또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애벌레가 기둥을 오를 때 친구가 아니라 장애물로서 표현되는 부분은 서로 밟고 밟히는 잔혹하고 냉정한 현대사회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들이 다 기둥을 오르려 하니 따라가는 애벌레의 모습에서 저의 모습이 보여 다시 한번 제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기둥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는 길이 정말 제가 원해서인지 아니면 남들이 이게 좋다고 하니 이게 미래 유망 직업이라고 하니 이 직업을 택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애벌레처럼 저도 아직 기둥을 왜 오르는지도 모른 채로 남이 다 올라가서 따라가는 저의 모습에 대해 아직 저는 미래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해보지도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면서 지금까지 허비한 시간을 후회하고 원망하며 자책하고 있을 저의 미래 모습이 상상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것이 성공이 보장된 올바른 길이라는 생각에 지금껏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떠오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좋은 책은 훌륭한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깨우쳐주고 알려주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은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호랑애벌레가 다른 애벌레를 따라 왜 오르는지도 모르고 왜 가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로 다른 사람들을 따라 간 것처럼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로 다른 사람들처럼 무작정 대학교 입학만을 바라면서 공부만 하기보다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 여러 상황을 경험해보고 그 여러 상황들로부터 마음의 변화를 겪으며 한층 더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학교 입학만을 하고 안정된 직장만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 자신이 저의 삶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이 책의 끝이라는 문장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침은 저에게 미래에 대한 설렘과 무한한 행복의 길로 가는 이정표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애벌레가 다양한 경험과 변화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겪으며 한층 더 성장했던 것을 보고 제 마음에도 변화의 불씨가 활활 번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변화들과 다양한 경험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경험들을 마주할 생각에 조금 걱정되기도 하지만 저의 마음이 쿵쾅거리며 설레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저의 모습이 얼마나 더 성장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저의 마음이 성장하였고 변화하였습니다. 이 책을 통해 저의 마음이 변화하였고 성장한 것을 통해 저희는 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과 행복의 이정표를 찾게 도와준 호랑이벌레와 노랑나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행복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참가번호 4번 김하영. 제목은 마음의 뿌리 연결하기.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음의 뿌리 연결하기에 대해 이야기할 김하영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에 비해 연세가 많으십니다. 곧 있으면 환갑잔치를 열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이 학교에 저를 데리러 오시면 저희 부모님을 본 친구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다며 저를 놀렸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하시고 얼굴에 주름살도 많으셨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친구 부모님처럼 젊지 않으신 건지 원망스러웠고 놀림을 받는 게 정말 속상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나 학교 행사에 부모님이 오셔야 할 일이 있으면 저는 일부러 오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안 오셔도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세 많은 부모님을 보이는 게 너무 부끄럽고 싫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숨기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던 중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을 통해 메타세콰이어 나무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나무는 나무가 살 수 있는 북방 한계선 가장 위에 얼음 땅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나무가 자라기엔 너무 척박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제 아무리 잘난 나무라도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합니다. 혼자서는 사시사철 불어오는 강풍을 이겨낼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라도 깊게 내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하 일정한 깊이의 얼음층이 있어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이 선택한 방법은 바로 연결입니다. 땅 위로는 꼭 붙어서 멀리서 불어오는 차디찬 바람을 함께 견디고 땅 속으로는 뿌리가 서로 단단히 연결돼 그물망처럼 흙을 움켜잡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람도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이 나무처럼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도 하는데요. 메타세콰이어의 나무 뿌리가 연결되어야 쓰러지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듯이 우리도 행복하게 살려면 마음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잡아주는 부모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불행했던 것입니다. 저는 나무 이야기를 읽으며 부모님께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실은 엄마 아빠가 학교에 오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놀려서 많이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학교에 오셔야 할 일이 있어도 안 오셔도 된다고 거짓말했었어요. 그런데 책을 읽고 이런 제 마음도 한번 꺼내서 이야기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말을 듣고 엄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영이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엄마 아빠가 나이가 많아서 속상했었구나. 하지만 엄마 아빠가 나이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 하영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다른 부모님들 못지않아. 하영이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는데 엄마 아빠가 나이도 많고 해달라는 것도 못 해주고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서 정말 미안해. 그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만나면서 제가 어리석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혼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메타세콰이어도 땅속을 보면 나무와 나무의 뿌리가 수없이 연결되어 서로를 지탱하며 성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의 마음을 만나면 마음의 변화를 얻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흐르는 것처럼 마음은 마음과 연결되어 흐릅니다. 마음이 흐를 때 오는 행복과 기쁨으로 여러분들도 변화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참가번호 5번 소현종. 제목은 인생을 바꾸는 작은 발걸음, 소통과 교류. 여러분은 혹시 바보 빅터 이야기를 아시나요? 빅터는 어릴 때부터 왜소한 지격에 항상 말을 더듬는 아이였습니다. 말을 더듬다 보니 당연히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빅터 스스로도 말을 더듬는 자신이 싫어 말을 잘 하지 않았기에 자연스레 친구들, 선생님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빅터는 학교 IQ 테스트에서 73을 받았고 이 사실이 친구들에게 알려져 바보 빅터라며 놀림을 받습니다. 점점 놀림이 심해지자 빅터는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자동차 정비소에서 정비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소 일을 하던 어느 날 빅터는 한 수학 문제가 적혀있는 광고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애플이라는 유명한 기업에서 낸 문제였습니다. 빅터는 그 문제의 답이 인터넷 사이트를 가리킨다는 것을 풀어냈고 그로 인해 그 회사에 특별 채용됩니다. 하지만 얼마 후 빅터를 믿고 좋아해주던 회장이 해임되었고 또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가 애플리의 경비원으로 들어오면서 빅터는 회사 생활을 포기하고 결국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잃고 험한 삶을 살던 빅터는 유일한 친구인 로라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빅터, 너의 IQ는 사실 73이 아니라 173이야. 빅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바보로 살아왔던 것이 주변 환경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바보라는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빅터는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었고 더 이상 예전처럼 말을 더듬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는 천재들만 모인 멘사의 회장이 되어 많은 사람 앞에서 훌륭한 경연까지 하는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형이 있는데요. 형이 중학교에 들어간 후 한 선생님의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유난히 엄하고 형을 잘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저는 그 선생님에 대하여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형이 다니는 중학교에 입학했고 운명의 장난처럼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담임 선생님께서 관리하는 동아리에 가입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해도 힘들다고 해도 동아리 활동을 무조건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형이 말한 것처럼 이 선생님은 왜 학생을 괴롭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선생님을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셔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선생님을 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보 빅터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선생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제 생각을 내려놓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으셨고 봉사활동을 시키신 것도 제가 모범상을 받도록 추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제가 원하지 않는 데에 여러 번 내보내신 것도 말하는 법, 발표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를 싫어하고 괴롭힌다고 생각했던 선생님은 그 누구보다 저를 위하고 도와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난 후 저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동아리 발표대회를 준비했고 충북 전체대회에서 4등을 수상했습니다. 빅터는 자신이 IQ 73이기 때문에 바보라는 생각 속에 갇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보의 삶을 살았습니다. 진정 그를 괴롭고 비참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나 무시하는 동료가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선입견을 갖고 선생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동안 아무것도 제대로 배울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비로소 그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그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듯이 저 또한 그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선생님과 소통하게 되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갇혀 있나요? 그 생각에 갇혀 고립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흘러받고 교류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가 번호 6번 이미현. 제목은 마음의 문.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음의 문에 대해 이야기할 이미연입니다. 여기 마음의 문을 닫고 지낸 한 소녀가 있습니다. 바로 바보비터 잭 속 못난이라는 별명을 가진 여자의 로라인데요. 로라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못난이라고 수도 없이 불렀기 때문에 자신은 사랑을 받거나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년이 지난 후에야 아버지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못했던 마음을 그제야 꺼내게 되죠. 사실 로라는 어릴 적 유괴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이 로라가 예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라를 일부러 못난이라 부르고 차갑게 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오해가 풀린 둘은 서로를 용서하고 끌어안습니다. 로라와 가족은 사람이 고립되었을 때 얼마나 불행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로라처럼 참 오랫동안 고립되어 살았습니다. 엄마는 날 싫어해 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4남매 중 둘째인데 엄마는 유독 저에게만 엄하셨습니다. 모든 둘째가 그렇듯이 오빠는 오빠라서 동생은 동생이라 항상 양보하며 살아야 했죠. 저는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았고 점점 더 엄마를 밀쳐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엄마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사실 5년 동안 엄마를 미워했어. 이럴 거면 나를 낳지 말지.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러다가도 엄마에게 미안해서 나 혼자 많이 울었었어. 제 말을 들으신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미연이가 그랬구나. 엄마가 잘 몰라서 그랬어. 첫째는 첫째 나름대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둘째는 둘째 나름대로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막내는 또 어떻게 이끌어줘야 할지 엄마가 처음이라서 엄마도 잘 몰랐었어. 우리 미연이가 이렇게 자라는 동안 마음을 많이 못 들여다봐서 미안해. 그래도 제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께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어머니가 존경스러워.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많이 없거든. 엄마는 너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시고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선생님 눈에는 보여. 너가 그런 엄마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해.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그제서야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던 게 보였습니다. 그동안 엄마가 무슨 말을 하든 아니야, 나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렇게 하는 거면서 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다시 엄마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는 제 말에 귀 기울여 들으시고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엄마와 저는 동굴에 있는 게 아니라 터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캄캄하고 어둡게만 보이지만 조금 더 가면 빛이 보일 거라고, 그리고 환히 밝아질 거라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엄마의 마음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차가운 감정들이 눈이 녹듯
모두 사라지고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통은 마음의 문을 열 때 시작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의 사랑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그 사랑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미움, 짜증, 불평이 씻겨 내려가고 마음속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참가 번호 7번 홍채윤. 제목은 행복이 특별한 이유. 안녕하세요. 행복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 발표하게 된 홍채윤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복이 특별한 이유에 대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 중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감과 기쁨을 얻었을 때 주로 쓰는, 굳이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 행복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읽은 책 아몬드에서 주인공 윤재는 선천적으로 감정을 느끼지 못합니다. 행복뿐만이 아닙니다. 기쁨, 슬픔, 분노, 두려움 등 우리에겐 지극히 자연스러운 감정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 나갈 뿐이죠. 남들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요. 윤재가 6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유치원 하교 후 길을 잃고 헤매던 윤재는 길거리에서 맞아 죽어가는 아이를 보고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우는 것도 공포에 질린 것도 아닌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줄 어른은 없었고 결국 아이는 길거리에서 차가운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빠가 바로 윤재가 도움을 요청했던 어른이었고 자신이 믿지 않았던 이야기의 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곤 윤재에게 원망을 퍼붓게 됩니다. 이처럼 윤재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의 탓을 만들어버리는 불행에서부터 벗어나고자 윤재의 어머니는 그를 평범한 아이처럼 연습하게 합니다. 평범한 아이로 만들어 조금이나마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했던 거죠. 아몬드에 나온 대사 중 인상 깊었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뭐든 여러 번 반복하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저는 우리의 삶에 불행이 있기에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사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무엇이든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뜻은 결국 의미가 바래는데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 번 반복되는 행복은 결국 일상의 일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불행이 삶에 끼어들어 행복의 의미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행은 항상 행복과 공존하는 것으로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과정으로 불행이라는 산을 넘어야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윤재는 어떤 불행을 겪었을까요? 윤재의 삶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생일에 묻지마 폭행을 당해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되고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말았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원치 않는 관심과 괴롭힘을 받고 어머니가 필요한 나이에 어머니의 보호자 신분으로 생활하면서 아주 불행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윤재가 올랐던 가파른 불행이라는 산 아래에는 그에 비례하는 행복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그에게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손을 건넸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준 도라, 다툼이 있었지만 우정을 비롯한 여러 감정들을 느낄 수 있게 해준 고니, 윤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조언해 주었던 신박사까지 윤재가 평생 풀어야 할 평범한 아이가 되는 숙제, 더 나아가서는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아이가 되는 숙제를 함께 도와준 이들이 있어 윤재는 마침내 감정을 알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지난 2학년 1학기 시험을 본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나름 공부를 잘한다고 자부했던 저인데 그 점수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 3시간 이상 열심히 공부해서 2학기 시험에서는 1학기보다 더 나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결국 행복이 오게 됩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뜻인데요. 고생을 다하면 낙이 오기 마련이니 지금 당장 견디기 힘든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그에 비례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불행하다 느끼고 있진 않으신가요?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고비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넘기 힘들어 보이고 지치더라도 앞으로 멈추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다 보면 지긋지긋하게 달라붙던 불행은 사라지고 행복만 기다리고 있을 테니 불행이 있었기에 더욱 특별해진 행복을 느껴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참가 번호 8번 장신영. 제목은 파홈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넓으면 넓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최소한의 땅만 있어도 되는 걸까요? 사실 제가 드린 질문은 레프 톨스토이의 책 제목입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 책에는 땅이 욕심 있는 농부 파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파엄은 충분한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더 많은 땅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땅에 대한 욕망으로 더 넓은 땅을 알아보던 중 파엄은 유목민들이 땅을 헐값에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땅을 헐값에 주는 방법도 참 독특했습니다. 그건 바로 아침에 출발해서 저녁에 돌아올 때까지 돌아다닐 만큼의 땅을 준다고 한 것입니다. 신이 난 파엄은 넓은 땅을 가지려고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땅을 많이 가지고 싶었던 욕망에 쫓겨서 말이죠. 하지만 힘닿는 데까지 멀리 갔다가 다시 출발 지점으로 향했지만 이미 힘을 다 쓴 상태였습니다. 더 넓은 땅을 향한 욕망으로 건강에 이상이 생긴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파엄이 가진 땅은 충분했지만 땅이 부족하다는 생각 하나가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엄은 얼마만큼의 땅을 가져야 만족이 왔을까요? 과연 땅을 더 많이 가졌다면 파엄이 행복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은 파엄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수 없었습니다. 땅을 더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이렇게 파엄처럼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어떤 조건들을 갖추며 또 그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공부를 더 잘해야 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해. 더 넓은 집에 살아야 해. 더 좋은 차를 타야 해. 도대체 얼마나 많이 가져야, 얼마나 더 풍족해져야 만족일까요?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습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바로 파엄처럼 말입니다. 제가 책 속의 인물 파엄을 만난다면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은 땅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땅을 더 가지고 싶다는 그 마음만 바꾸면 행복해질 거예요. 사실 저도 이 파엄과 같은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파엄이 땅에 대한 욕망이 컸듯이 저는 키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요. 어릴 적 러시아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키가 큰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키 작고 외국인인 저는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한국에서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한국에서도 작은 키로 놀림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키가 작다는 생각은 점점 커져서 제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컴플렉스가 되어버린 것이죠. 나는 키가 작아서 공부도 못해. 키가 작으니까 성공을 못할 거야. 난 이 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설사 공부를 잘하면, 성공을 하면, 또 다른 것을 잘하면 뭐해? 내가 키가 작은데
도대체 내 키는 언제 커? 전 그렇게 항상 제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지 불평했고 항상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움의 이야기를 읽으며 생각이 되었습니다. 파움에게는 충분한 땅과 재산, 그리고 지혜롭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파움의 욕망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책을 읽은 후 저도 제 마음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단점에만 주목하며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진 않을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러시아 생활로 인해 얻은 많은 것들, 특히 러시아어를 구사할 수 있는 점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또한 주변에 소중한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부터 많은 부분들이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키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키가 커야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미 저는 충분히 행복할 조건들을 지녔다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더 이상 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행복을 가리고 있지는 않나요?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을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 하나를 걷어낼 때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До свидания. 네, 계속해서 참가 번호 9번 박시혁. 제목은 기적을 깨우는 소통의 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등부 박시혁입니다. 저는 기적을 깨우는 소통의 힘을 주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중학생이 되고 감정의 소용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수많은 감정들이 제 마음 안에서 새롭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공감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이라는 감정도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들리는 그리고 제 마음 안에서 들리는 수많은 짜증나는 감정들도 친구들과 소통하면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감정이 아주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아몬드 쳇소리의 주인공 선윤재를 알고 난 후인데요. 쳇소리의 윤재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느끼거나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윤재가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이게 어떤 감정인지 느끼지만 바로 표현하지는 못했습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서서히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단지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데 있어 소통이 가진 놀라운 힘은 윤재일이나 제재에 있어 큰 힘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느끼지 못한 감정이 있고 느껴는 봤지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또 어른이 되어야만 알게 되는 감정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저와 윤재일이는 소통을 통해 감정을 알도록 도와주는 친구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요. 부정적 감정의 고니, 긍정의 도라, 자유로움의 할멈, 학습과 통제의 엄마, 그리고 그 무엇보다 경청과 인정을 통해 소통의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는 신박사까지 누구나 상처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지만 소통을 통해 서로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료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통은 내 안에 있는 것들과 소통하는 게 있고 바깥의 다른 상황에서 소통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나를 둘러싼 것들 사이에서 소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소통은 되게 새로운 감정이 일깨워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진리는 노을, 야경과 같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의 소통에서 느껴진 감정들이 표현할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어떤 말로 담아도 만족스럽지 않은 이 감정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있게 느끼고 더 많은 표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몬드 윤재 안에 있던 다양한 감정의 씨앗은 마치 단단한 껍질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 분명 그 안에 있었고, 이를 떼어준 것은 소통입니다. 기저질이라고 말하지만 소통이 가진 놀라운 힘은 제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변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함께 떠난 캠핑을 통해 친하게 된 친구와의 경험은 제가 가진 소통의 작은 기술입니다. 뿌듯함, 설렘, 신남 등의 격한 감정은 아니었어도 밤하늘을 보며 나는 일생에 대하는 우리를 서로 더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고 또 더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통의 작은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상대를 그저 그대로 인정하고 온전히 그에게 집중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 소통을 위한 준비 자세라는 것을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처음엔 아몬드의 윤재처럼 어색했지만 계속 반복하며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인 결과 오늘 저는 아직도 모르는 감정이 많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히려 저는 특별하고 신기하고 이상하면서도 기쁘고 또 짜증나는 오묘한 감정을 진짜 모습과 기대하고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일상의 기적 같은 소통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참가 번호 10번 전효진. 제목은 행복행 첫 번째 발걸음.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행복행 첫 번째 발걸음에 대해 이야기할 전효진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보고 싶은 거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행복하십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곧 약해지지요.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최근 1년 동안 진짜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껴보신 적이 몇 번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저는 여러분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직접장애 1급인 언니가 있습니다. 제가 11살이었을 때쯤 제 친한 친구 중 한 명에게 저희 언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 친구는 저를 떠나버렸는데요. 아픈 언니와 함께 있는 저 때문에 자신도 창피해질까봐 걱정했던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더욱더 철저하게 언니에 대해 감추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웃으면서도 친구들이 언니에 대해 알게 될까봐 늘 걱정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여행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하고 언니가 미웠습니다. 언니 때문에 너무 괴롭던 어느 날 처음으로 엄마에게 언니에 대한 저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인생의 불행은 모두 언니로부터 시작했고 언니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이 행복했을 거라고요.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엄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와 함께 우셨을까요? 엄마도 언니로 인해 고통스럽다고 슬퍼하셨을까요? 아니요. 이야기를 다 들으신 엄마는 웃으며 오히려 언니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니가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다른 눈을 갖게 되었다고요. 엄마는 저와 다른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전 얼마 전 손원평의 장편소설 아몬드를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윤재와 곤이라는 남자아이가 나오는데요. 곤이는 어렸을 때 실종되어 이곳저곳을 방황합니다. 고등학생이 돼서야 부모님을 다시 만났지만 그는 날마다 자신의 삶을 원망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윤재를 통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우정을 느끼며 결국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그 후 곤이도 전과는 다른 세계에 살게 됩니다. 전 저희 엄마와 곤이에게서 행복할 수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픈 언니 때문에 저희 엄마도 분명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아니야, 난 오히려 세상을 따뜻하게 보게 되었잖아 하고요. 곤이도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부모님과 친구들의 사랑을 받아들이며 행복해지지요. 저희 엄마가 슬픔을 버리고 곤이가 원망을 버린 것처럼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마음, 행복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울타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만약 저희 엄마가 어려움을 어려움으로만 받아들이셨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행복에 대해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형편을 바꾸는 것은 버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형편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눈을 바꾸는 것은 돈 들일 필요도 없고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제 마음의 눈, 그것 하나를 바꾸었는데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불행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만 보는 사람은 행복을 보기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만 보는 사람은 불행만 보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여러분은 불행과 행복 중 어떤 것을 보시겠습니까? 어떤 불행한 일들이 있더라도 행복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참가번호 11번 윤솔미. 제목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우리. 안녕하세요. 저는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성장하는 우리에 대해 발표하게 될 윤솔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인생이 바뀐 경험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13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전 제 동생 다온이에게 매일 동화책을 읽어주는데요. 동화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저와 다온이는 대화, 즉 소통을 하며 감정을 교류합니다.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린 다온이는 저와 소통하며 정서와 인지, 언어 능력이 향상되었고 저는 수학과 전문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통과 교류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정서가 발달하고 제가 새로운 꿈을 갖게 된 것처럼요. 소통의 예시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통을 대화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대화는 서로 마주보고 말을 나누는 것이지만 소통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 방법으로 서로의 생각과 감정, 마음을 교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통과 교류를 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각자 다른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과 책 등을 통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죠. 아몬드라는 책을 읽고 인물들과 저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중요한 것을 얻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전 평생 지금처럼 살게 될까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아몬드 중 윤재의 말입니다. 주인공 윤재는 감정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그런 윤재를 위해 엄마와 할머니는
감정을 주입식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키우는 등 많은 노력을 합니다. 후에 등장하는 신박사도 엄마 인맥이죠. 형식적인 감정의 형태만을 배웠던 윤재는 후에 고니와의 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좋지 않은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둘은 차차 소통을 하고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우정을 쌓게 됩니다. 또 윤재는 도라와의 소통을 통해 사랑을 느끼고 이로 인해 도라에게는 꿈과 희망을 배우고 고니에게는 우정을 비롯한 여러 감정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혼란스러울 때마다 윤재가 신박사와의 소통을 통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고니와의 갈등을 겪을 때 고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윤재는 신박사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그 말을 들은 신박사는 고니에게 먼저 다가가 보라는 조언을 해주었고 결국 그 둘은 친구가 되게 됩니다. 이처럼 윤재가 해결할 수 없던 것을 신박사의 조언 한마디가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 예쁜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물들은 만남의 광장 같은 헌 책방에서 서서히 서로를 탐구하고 어울리며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는데요. 일반인보다 공감 능력이 낮은 윤재가 혼자였다면 이 과정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윤재가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점점 자신의 소통 능력을 키워나가 비로소 감정을 느낄 수 있게 되었고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소통과 교류를 통해 우리는 점점 성장하게 되고 삶을 더욱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했던 윤재의 말 기억하시나요? 계속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갈 것 같았던 윤재에게 사랑을 느끼고 우정을 쌓고 눈물을 흘리는 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윤재가 여러 인물들과 소통하고 교류함으로써 태생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듯이 여러분들도 타인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삶을 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참가번호 12번 김민서. 제목은 마음의 탱자나무 울타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 나무는 탱자나무입니다.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라는 책에 따르면 예전에는 탱자나무를 울타리 대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게 적당한 높이로 집에 경계선을 그려주기 때문입니다. 탱자나무의 키는 벽돌담처럼 높지 않아서 사람들은 울타리 너머로 음식을 나누고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지막한 탱자나무 울타리 대신 시멘트로 된 높다란 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높아져가는 담 때문에 탱자나무 위로 오가던 온정과 진심 어린 안부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관심과 외로움이 자리 잡은 것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서로를 가로막는 담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마음 사이에 막힌 담이 쳐져 있으면 서로 소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담이 탱자나무처럼 뚫려 있다면 틈새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담장 위로 그리고 구멍 사이로 우리는 마음이 오갑니다. 제 마음에도 커다란 담이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날카롭게 문제를 지적할 줄 알던 한 친구. 전 그 친구에 대해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편견이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애와 같은 반이 된 후부터는 더 그랬었죠. 하루는 반별 팝송 대회를 준비해야 했었는데 어려운 가사를 외우랴 또 노래를 부르랴 가뜩이나 힘든데 목소리가 작다고 지적까지 하니 짜증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 둘 사이에 스파크가 튀려는 그 찰나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희 둘이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처음엔 친구가 기분 나빠할까봐 말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한번 계속 얘기하다 보니 친구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서 힘들어하는 절 돕고 싶어 이런저런 충고를 해주었던 것인데 제가 오해를 한 거죠. 친구의 얘기를 들으며 제 스스로 높게 쌓은 담 때문에 보이지 않던 친구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고 우리 반이 팝송 대회 1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 친구는 저럴 거야 하며 제 편견과 주장으로 제 마음의 담을 높게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마음의 담을 허물고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을 때 서로의 사랑이 오가고 우정이 오가는 행복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과일에게 여러 가지 맛이 있듯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지옥의 냄새, 천국의 맛이라는 별명을 가진 과일을 아시나요? 바로 두리안입니다. 두리안이라는 과일은 처음에는 냄새가 나고 거북하지만 먹다 보면 제맛을 느끼게 되는 과일입니다. 사람도 처음에는 괴팍하고 까다로워도 그 마음속 깊이 들어가면 그윽한 맛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맛을 알기 전까진 두리안에서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듯이 그 사람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은 그럴 거야 하는 선입견이란 담을 무너뜨리고 온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상대의 진심이 전해지고 상대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담은 어떤 종류입니까? 여러분의 담이 어떤 종류인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뀐답니다. 탱자나무 울타리는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라졌지만 마음의 울타리 사이로 온정을 나누며 지내던 정겨운 풍경을 다시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중등부 마지막 발표자입니다. 참고번호 13번 정선희. 제목은 자신만의 산타클로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신만의 산타클로스에 대해 발표할 정선희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맞은 사과, 우박을 맞은 사과, 이 그림을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저 사과 먹어도 되는 거야? 저 사과 못 쓰겠네. 라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태풍을 맞은 사과는 현재 입시철이면 불티나게 팔리는 사과가 되고 우박을 맞은 사과는 사람들이 환불하기는커녕 더 사기 위해 찾는 사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그 비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디자인하라. 이 책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신만의 산타클로스를 만들어라. 응? 자신만의 산타클로스? 무슨 의미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두의 산타클로스가 아닌 오직 나만의 산타클로스라는 것인데요. 이 나만의 산타클로스는 전혀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회라고, 선물이라고 여기는 것. 즉, 누가 보아도 위기 상황이지만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밀의 열쇠입니다. 처음 태풍을 맞은 사과, 우박을 맞은 사과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절망했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시선을 조금 틀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었죠. 태풍을 맞아도 살아남은 행운의 사과, 우박을 맞았지만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당도를 스스로 높인 사과를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줄 수 있는 산타클로스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미술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마지막 배경을 칠하기만 하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타이밍에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제 그림에 물감을 부어버렸고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아, 뭐 하냐고!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바로 찢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저만의 산타클로스가 나타나 이 특이한 방향의 느낌을 살리면 어떨까? 라는 쪽으로 저의 생각의 방향을 틀어주었고 보라색과 분홍색이 잘 어울린다라는 이 생각으로 방향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그림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그림을 더 분위기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상황을 뒤집어 보는 것. 이 관점의 반전이 저를 위기에 처한 사람에서 기회를 얻은 사람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이 완벽한 결과를 얻은 순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완벽한 결과를 얻지 못한 그 순간은 성공과 멀어지는 것일까요? 아니요. 완벽한 결과에 어긋난 그 순간도 성공의 기회는 존재합니다.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이 관점을 반전시켜 보세요. 숨어있던 산타클로스가 여러분을 향해 선물을 들고 서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의 산타클로스에 대해 발표한 여러분의 산타클로스 정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